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서며 2017년까지 4조 원을 투입하고 엔젤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1,500만 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 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 달러 지향 등 선진 경제로 탈바꿈해 국민 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제4차 협상이 내달 4일에서 7일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 진도에 내심 신경을 쓰는 일본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부그룹에 조속히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당국은 내달까지 한진해운, 현대그룹, 동부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올해 2분기부터는 중견 겸 옥석 가리기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국거래소, 산업은행, 대한주택보증 등 금융공기업의 빚까지 포함해 국가부채를 재산정했더니 회계상 채무보다 2.7배 많은 1,21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엄밀한 국가 부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한 달 만에 코스피가 1960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바이오 주들 현전에 힘입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이 오랜만에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포인트들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했는데요. 핵심 포인트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의 서우만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우만입니다. 네, 이 3개년 계획에서 주로 내수 활성화 대책 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그래서 비정상화의 정상화, 결국 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하셨고요. 역동적인 혁신 경제, 창조 경제죠.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신규 수출 섹터 발굴, 남북 경협과 같은 문제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 내수 경제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높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내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축소를 하면서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의지인데요. 창업이라든지 신규 선도산업 추진으로 중국과 같이 신흥국에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보건, 교육, 금융, 관광, 컨텐츠와 같은 신규 내수 사업 규제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진 경제를 펼치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3개년 계획을 필두로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입을까요?
네, 일단 뭐 주식시장의 영향 자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정부와 다르게 IT 섹터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카드 사태, 증권사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침체된 금융 섹터의 지원책들을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 창업 지원, 내수 진작책 등으로 관련 섹터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호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시적인 방향성 제시 정도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뭐 상개년 계획보다는 해외 펀드 자금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혜주 지금 단기적인 급등을 노리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수혜주의 급등을 노리기에는 아직 무리한 감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어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내수주들이 과연 이번에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최대 수혜 업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주가에서도 좀 방향이 갈리고 있죠. 가장 직접적인 섹터는 벤처 활성화로 인해서 증권업종에 있어서는 일부 수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지금 상당폭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컨텐츠 육성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 컨텐츠라고 한다면 엔터주 그리고 게임주에 있어서는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가장 직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심리 개선에 따라서 최근에 매물 출회에서 약간의 이제 양봉으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고 있지만 원격 진료 추진 등으로 인해서 US라든지 아니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섹터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통신과 융합 사업에 기대감들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업종까지도 지금은 주가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게임빌, 컴투스와 같은 모바일 게임주에 있어서 매수세는 추가적으로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대표적인 종목이죠. OCI와 같은 종목들이 중기 추세가 양호하게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코스피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1960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1시간 정도 시장이 남은 상태에서 코스피 시장은 오늘 1965포인트 전후가 단기 저항권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개월 넘는 조정을 거치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과정들에는 있지만 일단은 돌파가 확인된 이후에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장 이후에라도 이제 1940포인트 전후의 지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 2월달 들어서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 부담감들 상당히 많죠. 지수는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종목별 상승세가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탁금은 13조 5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작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수급들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상승 랠리는 돌아가면서 나온다.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후장 들어서 막판에 코스피 시장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오후 장 막판뿐만 아니라 내일장에서도 매물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에 그간 집중됐던 수급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집중됐던 수급들은 다른 중형주 쪽으로 수급 확산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65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기 저항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남았나요? 일단은 오늘 장에서 상승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65포인트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1960포인트 전후에서 지지만 받는다고 한다면 이번 주 후반에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는 좀 더 기다려보고 후반쯤에 추가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마감 전략까지 동부증권의 서호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전일 종가 대비 4원 하락한 1,070원 50선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1,070원 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형성하는 가운데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계속해서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미국 서비스업 지표 부진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위안화 환율 약세 및 신흥국 정치 불안 확대 등이 달러화에 대한 지지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증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강화된 모습입니다. 또한
또한 우크라이나 등 신흥국의 정치적 불안이 가중된 영향도 있고요. 일단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여기에 환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반에 1068원 60전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저점 매수 등으로 1071원 40전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내고 물량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가하면서 1070원을 중심으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나가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다소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레인지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급히 줄어든 가운데 1060원 후반에서 1060원 후반에서 1070원 초반대에서의 어떤 변동성은 다소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내고 물량의 압박과 여기에 매수와 달러 매수 심리가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1070원에서의 어떤 힘겨루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흐름은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장 외환 동향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의 시장 돋보기로 찾아옵니다. 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가 적절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볼 때는 경제혁신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그 현우석 장관이 경제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을 사실 많이 허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디플레 우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나 아니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뭐 제기했지만 중앙은행이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발표한 시점, 1년 된 시점에서는 사실 중앙은행 총재가 3월에 교체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정부가 미리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 얘기는 결국 중앙은행의 역할이 이번 3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상당히 크게 시장에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시그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 지금 경제혁신 3개년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향후 우리나라 시장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미리 제시했고, 그것은 이제 중앙은행이 토스를 받아서 뭔가 방향성을 제기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는 아주 좋은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 내용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내용들을 보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정부의 의지가 피력됐다는 거에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좀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해서 고용률을 70%까지 네. 3년 후에 끌어올리겠다는 거, 경제 성장률을 4%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을 4만 달러까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4만 달러 이것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나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느냐,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 중앙은행에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작업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외부적인 요소만 없다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외부적인 요소라는 건 아시겠죠?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뭐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북한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개선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저성장인 어떤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목표를 제시해서 그거에서 간다라는 것만큼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포부가 대단합니다. 잠재 성장률 4%대 회복, 고용률 70% 달성,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지향했는데 이 많은 내용들이 과연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시장에서 1년을 소비했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을 소비하면서 이 주식시장이 좀 어렵던 부분이 있었지만 시장의 어떤 뭐 세력이라든가 또 어떤 그 재벌들의 어떤 개혁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결국 1년을 보냈지만 그냥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향후 3년을 위해서 준비 단계였다라고 본다면 가능성에 대해서만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내용으로 살펴볼 것이 공공부채 비율을 220%에서 200%로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 걸로 보시는지요? 공공부채 비율 220에서 200%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공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재정 건전성을 아주 좋게 만들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시죠. 그러고 본다면은 아마도 공공부채 비율을 상당히 좀 낮출 확률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도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시장에 진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시적 성과가 났을 때 국내 장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코스피 3,000포인트 회복이라는 이 3,000포인트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 시장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3,000포인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는 자신이 없고요. 아마 추세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이 3차 양적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악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뱅가드 문제도 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개성공단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정부와 중앙은행과의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엔화약세가 급격하게 뭐 75엔대부터 뭐 거의 105엔대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출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칼자루를 우리나라가 지금 쥐는 상황이 됐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상가족이나 이런 걸로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 뱅가드 물량은 이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시장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확률이 좀 없고요. 엔화 약세에 대해서는 사실 엔화는 약세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수입 물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엔화는 아마 의도적으로라도 강세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작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신흥국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장만큼 잘 견뎌냈죠. 실제로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대부분의 재무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국은 차별화됐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이후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총재가 바뀔 시점인데 그것이 정부의 의도와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정책과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상당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가 개막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S5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생활 편의성과 보안성이 좀 보완이 됐다. 그리고 화면이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제 문제는 시장의 반응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은 소비자들이 반길만큼의 좋은 상품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약간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출로서 승부를 놔야 되는데 이 매출은 좀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되겠죠. 5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스펙이 있다고 하는데 방수 방진이 좀 잘 된다라는 거. 또 화면이 굉장히 커졌죠. 그 다음에 화소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프로세스라든가,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문인식 기능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맞췄거든요. 근데 지문인식 기능보다는 오히려 홍채인식 가능성을 좀 제기했었는데, 홍채인식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결국 후발주자들이 삼성전자를 이기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 결국 삼성전자가 선점으로 의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기지 않겠느냐를 본다면 지금의 어떤 반응보다는 향후 한 1분기 정도 지난 후에 삼성전자가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주가하고는 또 별개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갤럭시 S5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자마자 방수주나 지문 인식 기능 다양한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는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 대응 어떻게 해나가 봐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에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가 상당히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버팀목 정도 할 것이지만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보기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다른 종목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랄만한 진전 있는 성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보다는 좀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는 것이 좀 더 수익을 보기엔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좀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은 팔아두는데 이사님 말대로 요즘 최근 들어서 퐁당퐁당하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귀환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걸까요? 저는 외국인 귀환의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급 동향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금액을 많이 봅니다. 금액을 보면은, 3시 끝나고 난 다음에 보는 경우에는 사실 어저께도 외국인 매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매수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현재 여기가 외국인 합계거든요. 매일매일, 당일 일자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 현재 2,200억 샀지만 어저께도 약 한 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또 이 3,100억 샀죠.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을 시가총액 옮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숫자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수량을 보시면 실제로는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계속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 초량주는 시장에서 많이 물량을 내놓고 그동안 시장에 도태했던 종목들로 외국인들이 갈아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금액으로는 눈속임형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은 벌써 시장에 돌아왔을 확률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귀환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시어장 분석 김동섭 이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시간은 좀 지났긴 했는데요. 한참 소화될 때쯤 잠은 오고 시장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시장이 오르거나 말거나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이런 심정, 안타까운 심정 들으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요. 여튼요, 하루하루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내 종목이 항상 반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추세가 살아있다면 그 종목은요, 분명히 계속 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종목을 좀 압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종목이 많으면 안 된다. 종목 한 10종목 들고 있으면은요, 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 중에서는 한 6, 7개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10종목 다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해가지고 어디가 주도주인지를 딱 포착한 다음에, 주도주 뭔지 항상 제가 말씀해 드리잖아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한번 수익 낼 때는 강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CJ ENM 막 뭐라고 했더니만 오늘 뭐 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져왔나? 예, 오늘 종목은요, 현대증권의 급등입니다. 네이버를 할까 했는데 지난번 네이버 괜찮다 했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바로 현대증권인데, 현재 한 6%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5,87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 역시 이 현대증권에 대한 매각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장 후반에 에이 뭐 또 뻔한 이야기지 하면서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이제 대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일대 채권자죠. KDB 산업은행에서 일단 현대증권 인수를 위한 일단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그러면 이 현대증권을 이제 가져가는 거냐? 예, 물론 가져가는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증권뿐만 아니라 캐피탈 이렇게 3사로 연결되는 이 금융업종을 전부 다 인수를 할 건데, 그 인수를 해가지고 산업은행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은 다시 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니까요,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기관들은 좀 조용한 흐름인데, 작년 2분기부터 연기금하고요, 기관 등의 경우에는요, 지속적으로 매도했어요. 작년 4월달부터 매도한 게요, 거의 매수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거의 한 10개월째 계속 매도 중인데, 외국인도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쭉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7, 8월달인가요? 이 매각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현대증권도 뻥 하고 튀었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그러고 나서요, 또 바로 쭉 팔아버렸습니다. 즉 현재 이 외국인들, 지난번 매각 소식이 나올 때마다 들락날락하는 외국인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거의 단기성 이 투기자금의 배팅 후 짧게 이익 실현하는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살 것이다 기대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특수 목적 회사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인데 종이 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켜 가지고 산업은행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다른 회사한테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대우증권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을 게 아니거든요. 공기업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대우증권도 매각으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현대증권도 SPC 특수목적회사를 통해서 인수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매각을 누구한테 할 것이냐. 지금 최고의 이제 빅딜이 세 가지인데 대우증권, 현대증권, 그리고 동양증권인데 요거를 인수할 만한 회사들이 과연 있느냐의 부분이죠. 그러면 인수하는 회사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부분은 역시 HMC 투자증권, 현대자동차그룹의 증권이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산하의 하이투자증권 정도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증시 상황이 좋아진다면 어때요? 여기에서의 이익도,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고 순이익도 늘어나게 돼서 매각 가격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만, 증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면 역시 이 매각 가격 같은 경우에도 높게 받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대증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뭘까요? 증시의 상황과 매각 가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향후 이제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미 이제 물론 실사 작업을 해서 2월 말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결론은 나올 거예요. 결과는 나올 거지만 그때부터 이제 딜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매각이 바로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튼 올해 이 증권사들의 이 M&A와 그리고 문 닫는 증권사도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합종연행 그리고 여기에서 집중과 누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모델을 찾아나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분명히 변화의 한 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저는요 이 현대증권은 결국 이 범현대가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과의 시너지보다는 HMC 투자증권으로의 시너지가 훨씬 더 큰 사항이다. 그래서 H자동차 그룹에서는 지금 현대건설도 인수를 했고요. 자, 금융 부분에 현대증권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다시 현대가의 재건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살 것인가 팔 것인가 결론적인 부분 말씀해 드릴게요. 팔자! 좋다 해놓고 왜 팔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밸류에이션상 상승의 터닝 포인트는 아직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의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 밸류밴드 차트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상을 나타냈는데 아직도 어때요? 전부 다 우하향하는 흐름이죠. 우하향하는 흐름에서의 중심 부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해 있는 이 시점에서 6,000원 이상이라는 가격은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 정도 봤을 때 단기적으로 6,000원 이상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매수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6,000원 이상에서 일단 물량을 축소하자. 그리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점에서 다시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시 10분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하는 거 아시죠? 샘플러스나 샘TV로 오셔가지고요. 제 방으로 들어오세요. 좀 더 많은 이야기 오늘 장 정리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모두에서 꾸준한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전략도 꼼꼼히 세워보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충분히 매수를 좀 즐기셨다면 오후장에서도 여전히 매수를 즐겨봐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까지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현 선물의 동반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간이라고 하는 1960대 초반부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갖다 놓고 있는 형태인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쪽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있지만 일단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종가 무렵에서 큰 변동치가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들을 주도한 현 선물의 동반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외국인들 나홀로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들과 기관계 쪽은 매도를 잡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 개인들 포지션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기관계의 포지션에 의해서 위쪽 고점이 계속 추가적으로 벗겨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콜옵션 쪽이 좀 한산한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수 우위 쪽으로 잡혀 있고 있는데
요 부분은 속임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잡고 있는 건 속임수가 하나가 있겠고요. 풋옵션 추이 쪽이 풋옵션이 상당히 지금 거래가 증가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11시 40분경쯤에 접점 이탈 여부를 변동을 만들다가 그 변동을 스톱시키고 옆으로 아주 작은 가드리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쪽도 스톱이 되면서 눈치 관망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누적 포지션만 좀 잡아가고 있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프로그램 추이 쪽을 좀 놓고 보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베이시스가 호전적으로 계속 오늘 무려 베이시스가 0.8대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거든요. 역시 시장이 우호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 매수의 우위 쪽으로 좀 점쳐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떨어지는 폭은 매도 쪽이 조금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뒤에 황금 라인 쪽에서 짚어서 상세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 시장 쪽 오늘 대응 전략은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 잘 보자라고 계속 아침부터 누누이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외국인만 따라가더라도 분명히 현 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부분을 가지고는 매매 트레이딩이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은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상을 갖고 이것이 누적 포지션에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계 쪽의 포지션을 수익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집중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의 수급을 따라서 동반해서 데리고 갈 것이냐, 그 기로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마지막 매수 강도까지 끝까지 체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이 기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매수 기조로 계속 지속해야겠죠. 자, 5자 황금 라인은요, 256.55, 지금 딱 요 자리에 껌딱지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점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매도포가 살짝 내려오는 포지션을 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저항대 여부를 결정을 짓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소폭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좀 아쉽지만 저희는 이미 이 고점에서 매도를 다 때리는 식의 저희가 아침에 매수 계속 잡으시라고 했고 매수가 잡고 올라와서 거의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리지 못하는 257대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시간을 지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옵션 쪽의 포지션 구축 상태가 아직 깨끗하게 다 나오지 못했습니다. 1차 방어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지 전략이 아직 먹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255.55 정도에서 저항대 여부를 걸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일단 100% 청산을, 이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256.55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는 분들도 롱포로 밑으로 확 부러지겠지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툭툭툭툭 치면서 내려오는 포지션에서 짧게 끊어내는 포지션으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시간을 아주 뒤로 늦추면서 지금 매도포를 가동시키면서 지수대를 살짝 눌러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쉽사리 지금 금방 또 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매도포는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매매에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면서 매수분을 청산하시고 마무리를 지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부분을 짧게 대응을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매도포가 256.55를 기준으로 황금 라인으로 지금 저항대가 걸렸기 때문에 매도포를 좀 가동시키는 것도 조금 짧게 끊어내신다라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전장에서 매수 끌고 오셨던 분들은 모두 수익 실현해 보시고요. 오후장도 외국인 매도 강도 체크해 나가면서 황금 라인 256.55 잡아주셨는데 현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짧은 매도 번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현 상황에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도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어요. 자, 정말 이 외인이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좀 단기적인 외인들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좀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항상 잊지 마시고 조금 기억을 하시고 외인이 갑자기 매도가 나갈 때는요. 대응은 정말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꾸준하게 조금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면 그래도 수익 잘 나오고 계신 거 아실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이 시간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번호 보시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최대한 상세하게 짧고 굵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좀 바로 수급 100점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5가지 종목이겠죠? 살펴볼게요. 자, 현대차가 걸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똑같고요. 하나금융지주, 은행주들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주, SK이노베이션, 두산인프라코어가 눈에 들어오고요. 중앙은행 중에 BS금융위주가 눈에 딱 들어왔네요. 자, 먼저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수급 그냥 둘 다 좋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나 두 종목 다 퍼펙트한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 확인인가요? 아니면은 한번 단기적인 급등으로 박스권 상단에 그냥 머무르고 떨어져 버릴까요? 자, 현대차 좀 볼게요. 차트를 보실게요. 지금 현재 현대차 흐름인데요. 같이 보시자면요. 제가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거의 지금 도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3만 5천 원의 포인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인트가 잡히는데 맞고 떨어질까요? 내일이나 모레 그 흐름이 결정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수급 볼게요. 굉장히 좋았다는 거. 오랜만에 외인들이 같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기아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아차는요. 박스권의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 자체가 높아져 가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21선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21선 라인이 서서히 상승 쪽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현대차랑은 약간 다른 흐름입니다. 기아차의 수급은 어떨까요? 최근에. 자, 기아차의 수급은 그래도 외인들은 버리지 않고요. 기관이 다시 사주고 외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는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큰 흐름으로 본다면 외인이 매도세가 강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어쨌든 간에 외인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현대랑은 조금 다른 포인트인데 확실한 근데 현대가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기간이 꾸준했고 오늘 외인들 같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아차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아차가 오히려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반등 기미가 보이는 계속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약간 고점 라인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데요. 기아차는 그와 반대로 그래도 전 고점 라인까지는 열려 있는 포인트 그래도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가준 이후 나서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들어옵니다. 차트상의 흐름인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점 바닥이 높아져 가는 포인트가 나쁘지 않네요. 현대차는요, 계속적으로 윗라인 맞고 떨어졌던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약간은 조금, 아랫라인도 같이 있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뚫고 올라간다면야 좋겠지만, 아직은 벌써 몇 번째죠? 네, 5번째인가요? 4번째인가요?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하지만 오늘 두 종목 다 수급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은행주죠. 자, 하나금융주주입니다. 하나금융주주 오늘 0.7% 현재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죠? 건설경기 살아나니까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오늘 나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한 번 주택경기 활성화가 이슈가 되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은행주들이 같이 내수 활성화 되니까 또 한 번 같이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을 확실하게 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내놓았습니다. 그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제는 그래도 확실하게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순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은행주들 나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근데 제 투자 스타일 특성상 금융주는 하지 않지만 좋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금융주랑 그다음 뭘 갖고 나왔죠? 제가 오늘 BS금융주도 같이 갖고 나왔잖아요. 차트의 급등 흐름 같이 좀 보실게요.
자, BS 금융주 좀 보겠습니다. 이 바닥부터 해서 확실하게 치고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띄입니다. 자, BS 금융주 볼게요. 확실하게 뚫고 올라갔어요. 골드크로스 딱 정확하게 이 라인 무슨 라인입니까? 121선 라인과 61선 라인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 줍니다. 오늘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나요? 최근에 수급 보시면요. 확실히 약간 조금 꼬일 것 같은 수급인데 그래도 기관들이 놓지 않고 매수는 많은 물량을 해줍니다. 자, 외인이 매도세가 잡히는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보라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최근에 집중적으로 물량을 뺏기고 있다. 이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급도 같이 체크해 보자면요.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외인들이 매주 43,000주, 기관이 14만 주 물량을 싹 잡아줍니다. 확실하게 종목을 땡기고 있는, 그래서 큰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네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볼 때 이제서야 바닥에서, 그쵸? 바닥에서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제서야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튀어 올라가잖아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전고점 라인. 한 7, 8% 정도는 가능한 그런 종목인 것 같네요. 그렇죠? 하나금융주도 마찬가지고요. 은행주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가 왔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신에 조정이 올 때 꼭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정유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볼게요. 자, 최근 들어서 유가가 WTI, 텍사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WTI 같은 경우는 상승을 주면서 어느새 102달러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도 계속 잘 가고 있고요. 자, 정유주, 유가가 좋아지면 당연히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유주들이 최근 들어서 서서히 WTI 유가가 100달러로 넘어간 순간부터 주가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봉으로 볼게요. SK이노베이션 주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다가 올 2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오늘도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담아야 됩니까? 제가 이 종목 몇 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심 가져야 된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말씀드릴 때가 2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관심 가져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튀어 올라갑니다. 더 갈까요? 더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이제서야 60일선 돌파했네요. 다음 라인 121선 라인 본다면 짧나요? 14만원까지 수익 안 나나요? 그래도 몇 프로죠? 3% 이상 가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 전 박스권 돌파, 이 흐름 자체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왜? 앞으로의 매출이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뭐가 있죠? SK이노베이션 2차전지까지 같이 엮여 있으니까. 잘 보세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보실 분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물려 계신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계시면요. 빵끝 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좀 볼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상승을 합니다. 최근에 두산그룹주가요, 여러분,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가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가 4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합니다. 자, 이유가 뭐죠? 두산인프라코어 왜 상승을 합니까? 이유는 미국 내 활동하고 있는 자회사 밥캣의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인수 당시에는 적자 투성이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소형 엔진을 개발합니다. 네, 그 소형 엔진을 밥캣에 탁 실어주니까 원래 그 엔진 어디서 사용했죠? 일본에서 썼는데 그거를 이제 인프라코어에서 알아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 그럼 이게 작년 말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어떻게? 엄청나겠죠. 뭐가 있죠? 건설 경기 살아나니까.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가 기관들이 이렇게 보세요.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살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기관들 많이 사주고 있어요. 그렇죠? 투신권에서 집중적으로, 또 어디서?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또 볼게요. 오늘 수급 좀 같이 체크해 볼게요. 자, 같이 보자면요. 오늘은 누가 또 들어와요? 외인들이 소량이나마 들어옵니다. 기관은 역시나 30만 주 이상 많은 물량을 담아줍니다. 아주 착하게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차트가 일봉상인데 충분하게 이 바닥권, 쌍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전고점 라인 여기잖아요. 뚫고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수급처럼 이렇게 많은 수급이 이때 들어온 적이 없어요. 네, 갑니다.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급도 좋아서 뽑아와 봤습니다. 네,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벌써 제가 받은 것만 엄청납니다. 순서대로 제가 빠르게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5313님, 로만손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왔습니다. 정말 빠르게 만드리겠습니다. 로만손 매수 가능합니다. 저는 로만손이요, 조금 더 갈 수 있다. 10,000원 이상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하시고요. 올림픽 끝난 이후에 한 4일인가 뒤부터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 광고로 인해서 JCT나 매출 극대화. 또 뭐가 있죠? 면세점 플러스 드라마 중국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 역시나 확대가 가능하고요. 또 최근에 그 런칭한 향수 브랜드까지 같이 조금 인기를 끌고서 판단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들고 가시고요. 지금 현재 차트 흐름도 바닥인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6142님 3,000당 제약 볼게요. 네, 매수가가요 4,700원이십니다. 55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시가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이거나. 자, 상승을 줄까요? 오늘 잘 올라갑니다. 10%를 보고 계신데 목표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주식에는요, 목표가가 없고요, 손절가가 없어요, 사실. 잡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 주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잡아요. 그렇지 않나요? 수급과 그리고 모멘텀과 또 악재에 따라서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3,000단 제약 수급이 조금 잘 들어오고 있나 살펴볼게요. 자, 수급 보니까요, 간간히 수급이 잡혀옵니다. 자, 보니까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친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투신권에서도. 네. 또 금융투자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흐름. 괜찮네요.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상으로도 볼 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볼 때도 이 바닥 라인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접어들었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 차트 많이 그리죠? 이 그림? 감 오세요. 요거 제가 많이 그리잖아요. 여기서 바닥이다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도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네, 튀어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간략하게 생각해 봅시다. 짧게 나와보자. 짧게나마. 짧게 보면은요,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그림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여기가 몇 개월이건 간에 오버슈팅하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다시 튀어 올라가면 얼마까지? 5,200~300원 보이죠? 그렇죠? 여기. 가뿐하게. 지금 어떻게? 홀딩 하셔야 되겠죠? 매수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실적까지 받쳐준다면요, 정말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는 거.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지금 오늘 급등을 합니다. 7%. 네, 아주 좋은 이슈가 터졌어요. 지분을 어서 가져간다고. 자, 71만원에 매수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급등을 합니다. 745,000원까지 지금 튀어 올라갑니다. 더 갈까요? 저는 네이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반도체 10만원 가고 네이버 얼마? 100만원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씩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해가지고 악영향이다? 아니죠. 같이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글로벌 이슈 자체가 이쪽 채팅 쪽, 모바일 메신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같이 크게 성장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성장이 되고요. 라인이 작년 대비해서 또 올해 엄청나게 많이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서요, 오늘 매도할까요? 라고 사인을 주셨는데요. 저는요, 8466님 더 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 잠깐 체크해 볼게요. 오늘 네이버 볼게요. 자, 네이버 기관이 아니고 외인들이 8만 주 이상 많은 물량 70만원짜리예요. 금액으로 볼까요? 얼마나 많은 금액이죠? 580억 매수합니다. 외인이 580억 매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최근의 흐름, 외인들 다시 사주는 겁니다. 그렇죠? 기관들 물량을 다 빼먹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전 고점 라인 75만원 위에서는요,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되 지금은 굳이 안 파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오늘 탑픽주 공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정말 얘기를 드렸던 두산인프라코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제가 볼 때는요, 두산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바닥 다 친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빠질 데도 없는 것 같고요. 상승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뭐죠? 밥캔 얘기. 네. 건설 경기 회복이잖아요. 그에 따른 거 보시면 되고요. 4분기 흑자 전환 이어서 올해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기간의 꾸준한 매수. 이거 보셔야 됩니다. 자, 매수가를 바로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요, 오늘 뭐 종가 아닙니다. 종가 아니고요. 밴드로 잡아드립니다. 13,000원에서요, 13,200원 사이로 매수가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얼마까지?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네, 짧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두산인프라코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면서 양대 증시 강보합 마감 지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반등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